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아트 뮤지엄 미리 아트 센터의 큐레이터를 맡게 된 김태형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가 미리 아트 센터를 제작한 이유는 크게 사람들의 경험 부족, 시공간적 제약, 가상현실 융합, 질 높은 작품 및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유명 명작을 보고 싶어도 인터넷으로만 보고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간적, 거리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 형태로 루브르, 바티칸 등과 같은 유명 미술관을 제작해 사람들이 직접 옮겨 다니며 전 세계 명작을 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성한 가치 피라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가치 피라미드를 작성해봤고 그중 저희 프로젝트 가치는 희망 제공, 치유적 가치, 자기 초월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아트 센터를 제작하기 전에 저희 팀원들의 미술관 관련된 경험 및 소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여정 지도입니다. 크게 주변 탐색 및 검색, 미술관 이동, 관람, 귀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Y입니다. 저희가 미술관에 대한 궁금증을 5가지 질문으로 작성해봤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작성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How might we입니다. 문제 정의는 시간과 거리의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한 작품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다 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들이 미리 아트 센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같이 만다라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크게 가이드, 구독 서비스, 설정, AI, 부가 기능, 차별점, 마케팅,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팀원들은 미리 아트 센터의 구현물을 미리 상상해서 위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르소나입니다. 먼저 김예술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인터넷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노트에 기록해둡니다. 또한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 작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만 시골에 거주 중이라 실제 작품을 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박노인 씨입니다. 박노인 씨는 특히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구연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박노인은 젊었을 적 꽤나 이름이 알려지는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예술 활동을 그만두고 현재는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보는 것이 취미이나 고동이 불편해 웹서핑을 통해서만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는 VR 챗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본 구현물 속 주인공인 박노인과 마치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VR을 착용하고 오로지 정신, 즉 뇌파로만 미리 아트 센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모든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미리 아트 센터의 총 4개관인 체험관, 전시관, 그래피티관, 마지막으로 드로잉 존을 설계해 제작했습니다. 박노인 씨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는 것 또한 좋아하죠.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더 이상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박노인 씨. 그럼에도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 씨. 그림을 그려보려 하지만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찾게 된 메타버스 미술관에 흥미를 갖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메타버스 속 세계에서 깨어난 박노인 씨. 그는 이제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체험관. 본인이 직접 그림 속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노인 씨는 체험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그림을 감상합니다. 박노인 씨가 나룻배에 타려고 하네요. 이곳은 그래피티 존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명화에 자신의 흔적도 남길 수 있죠. 이제 다음 관으로 넘어갑시다. 여긴 드로잉 존입니다. 여기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미리 아트센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당신이 그리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현실은 곧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당신이 그리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현실을, 당신의 미래를 저희가 미리 그려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제작한 미리아트센터의 구현물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미리아트센터를 통해 다시 뛸 것을 기대하는 Run It이라는 노래를 재생하며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리아트센터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접근성 향상이 됩니다.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미술관에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단점으로는 작품 보호와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원작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고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리아트센터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리아트센터의 가치를 SWOT인 강점, 양적, 기회, 위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리아트센터를 시작하고 난 후에 팀원들의 제작 소감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미리아트센터의 큐레이터 김태형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난스 3조 나와 거울에 화두를 던지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던져온 물음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고정된 본질로 정의하지 않고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 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그 선택에 따른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실존주의가 바라보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 철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이 실존적 고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끝없이 변화하는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쫓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선택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지세계로 구성됩니다. 이 인지세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선택하고 배운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인지세계는 제한적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 나, 경험하지 못한 가능성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 바깥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상상할 뿐 온전히 느끼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 속에서 현대인은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기술로 연결된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와의 교류를 요구하지만 정작 스스로와 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아의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의 삶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의문을 품으면서도 그 의문을 깊이 탐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단절은 인간의 내면에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삶의 방향을 잃게 하고 현실에서의 선택마저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그 다른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며 스스로와 다시 연결된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상상력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단계는 가치 피라미드였습니다. 저희 팀은 가치 피라미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초월, 자아 실현, 동기부여, 불안 완화와 자신감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란 걸 알았습니다. 이후 HMW 기법을 통해 현대 사회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환경과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선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정서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상상에 들어갔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아를 돌아보는 창의적인 방법을 상상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으로 내면 비추기, 꿈, 무의식,
인생 목표 등의 키워드를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사용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저희 아이디어를 빛내는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다라 틀을 통해 자아 성찰이라는 주제에 맞는 부분을 8분야에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미래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람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속성에 집중해 거울이라는 사물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집약한 저희 팀의 아이디어, 자아를 비추는 길잡이 거울 노라입니다. 노라는 Navigational Observer for Human Reflective Awareness의 약자로 자아를 비추며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이 프로젝트의 의의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라는 거울입니다. 그 안을 보면 거울을 보는 저희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거울을 보는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거울은 저희의 자아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자아, 페르소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안에는 평소 우리의 생각, 잊고 살았던 모습들,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멋있을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저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화하며 우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인간 가능성의 집약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인류의 가능성을 모아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혹은 되었을지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꿈, 혹은 이미 지나쳐버린 과거의 시간들, 되고 싶지 않았던 것 전부 노라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행을 다니는 자유로운 모습이며 누군가의 인생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길잡이이고, 여러분이 원하고 나아가는 꿈의 모습입니다. 노라는 그저 메타버스나 AI의 목맨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넘어 이젠 스스로마저 무시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21세기에 인류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질병이나 식량, 안식처를 넘은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그것을 위한 기술이자 비전이 노라입니다. 더 좋은 이해를 위해 소심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대학생 유소심 씨와 화가의 꿈을 포기한 회사원 한예술 씨가 노라를 통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시민은 성격이 온순하고 왜소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자신도 가끔 그런다는 것이 생각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빅뱅의 루저의 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 날이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소시민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아직 감이 오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시미에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아, 몰라. 게임이나 해야지. 여태 그래왔듯 소시미는 컴퓨터를 켜고 스팀에 들어갔다. 뭐 할 만한 게임 없나? 페르소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 내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격의 가상 아바타를 구경해 볼 수 있는 어플이었다. 자신의 내면을 구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설문을 했다. 소시민은 VR 기기를 끼고 거울 속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구경해 보았다. 나는 웃을 때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이는구나. 억지로 하게 되면 전부 티가 나네. 아,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소시민은 그 중에서도 과묵한 성격의 인격이 눈에 들어왔다. 말 주변이 없고 유머 능력도 없어 보였다. 나랑 비슷하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멋있어 보였다.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시미도 그랬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는 서툴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었다. 소시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 때문에 단점만 보였지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버텨온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1년을 부정하며 살아왔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예술이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한때 미술고등학교 및 미술대학 진학도 생각해 보았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보기엔 미술은 너무나도 불안정한 길이었다. 그래, 그림으로 먹고 살기는 힘들겠지. 그렇게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공무원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유 모를 공허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광판에서 하나의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에서 소개하던 것은 노라라고 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었다. 노라, 이게 뭐지? 특이한 어플이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궁금증이 생겨 노라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았다. 자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정보들을 넣어주니 휴대폰 화면 속에는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그녀가 비춰졌다. 그녀는 핸드폰에 VR 기기를 연결해 노라에 접속했다. 그녀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고 거울 속 그녀에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거울 속 그녀는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혹시 공무원이 아닌 미술가를 택하게 된 너를 보고 싶지 않니? 보고 싶어. 어플리케이션 속 거울은 그녀가 미술가가 되어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을 본 한예술은 거울 속 자신이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하나의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마친 한예술은 현실 때문에 잠시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기로 한다. 그녀는 그 후로 퇴근 후와 주말에 틈틈이 그림 강습을 받으며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을 그녀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며 사람들과 공유해 나갔다. 비록 본업이 아닌 취미로서 틈틈이 그림을 그릴 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던 일을 찾게 되었고 계속 그림을 그려가며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소심 씨는 노라 프로젝트를 통해 고민하던 자신을 치유했고 한예술 씨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만든 저 역시 내면의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고 현실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충족되지 못한 감정들은 스스로를 아프게 혹은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노라 프로젝트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육이나 노인분들의 정년 후에도 노라 프로젝트로 도움을 주며 사람들을 더 밝게, 나아가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최근 정신상담수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그에 비해 전문성 있는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라는 이런 삶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아 문제를 직면하고 노라 아이디어를 제시한 과정입니다. 노라는 아직 부족하고 실현이 쉽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그 가치는 가장 창의적이며 인류가 부딪힌 무엇보다 크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라 너의 내면을 찾아 가슴 세계에서 너의 모든 모습 자신을 알아가며 더 강해져 노라와 함께 너의 미래를 밝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또한 자아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상력들을 직접 발휘해보면서 생각의 범위를 한층 더 넓혀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별과제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보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열심히 하는 조언들을 보며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4명뿐이고 그리고 초반에 이런저런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원분들이랑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랑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창의력이라는 좀 되게 범용적이지만 무거운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내일이 더 빛날 거야 언제나 정체성에 찾은 그 순간 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안녕하십니까? 외로움을 덜어주는 반려 AI에 대하여 조사한 한성 이마기난스 5분반 1조 이마기아 쇼핑의 조장 김준영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가 어떠한 문제를 주제로 하였는지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상상력을 동원했는지 소개해드린 뒤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여드리고 이외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주제에서 보셨으면 아실 수 있듯이 외로움이 바로 저희의 주제인데요. 선정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기념일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쉽게도 솔로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뭐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찾아보니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기존의 연인이나 애완동물과 같은 것이 아닌 다른 해결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케이스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인간보다 수명이 월등하게 짧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이 먼저 떠나가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고독함이 더 크게 다가오며 오히려 우울증과 같은 더 큰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수명에 연연하지 않는 반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인간과의 깊은 유대감, 즉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AI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이 이건 결국 AI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무언가 괴리감과 자기 스스로 뭔가 현타를 겪게 되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하여 극한까지 개인화를 하여 이것은 결국 나로 인해 나만을 위한 AI구나, 남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는 독자적인 나만의 무언가구나 라고 생각하여 조금 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며 저희가 어떠한 마인드맵을 펼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로움의 정의와 위험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의 정의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위험성은 외로움은 욕구를 촉구합니다. 즉 성욕과 식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와 같은 것인데요. 사회적 욕구를 촉구합니다. 사회적 욕구를 촉구받게 되면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럼 남들의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 반응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작은 손짓, 표정, 말투, 그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며 더 외롭게 되고 더 사회적 욕구를 촉구받게 되는 일종의 악영향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사람이 외로움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며 이것이 뇌에 작용하는 것은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과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존재합니다. 외로움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애가 친구가 좀 많으면 외로운 애가 아니다, 좀 사교적으로 애가 사근사근하고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리가 없다, SNS에 나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어디 갔어,
이러면서 활발한 애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롭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40% 정도의 사람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본인은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넓은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는 본인이 얼마나 외롭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어떤 상상력을 동원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저희가 동원한 상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를 외받고 사회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AI를 통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AI를 제작하기 위한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이버 AI라는 가설을 붙여두었습니다. AR 기술을 통하여 괴리감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분석하여 사람의 톤과 목소리 높낮이 등을 분석해 감정을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유대감 깊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외로움에 의하여 형성되면 그것을 일부 어느 정도 해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사람의 다시금 사회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봐 와 같은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혹시 나 말고 다른 친구를 만들어서 나에게도 소개해주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권유하는 시도에 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화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강제성이 된다면 이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부담이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사이버 AI에 활용될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NLP, 종단간 암호화, 개인화, 목소리 분석 기술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NLP와 종단간 암호화는 현재 이미 있는 기술이며, 개인화와 목소리 분석 기술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가상의 기술입니다. 우선 NLP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언어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에는 괴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계어로 번역하여 기계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기계가 한 말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바꾸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란 암호화 기술의 일종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정보를 오로지 AI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회사도 혹은 정부와 같은 제3기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 좀 깊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공유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비밀 이야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거 비밀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AI니까 이걸 만든 회사라든지 혹은 해커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딘가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유로 본인의 비밀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라포의 형성에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고자 오로지 화자와 AI 둘만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꺼내고 라포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상상 기술 두 가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소리 분석 역시 여기 개인화에서 함께 사용되는데요. 루프 피드백과 컨텍스트 인식을 통해 개인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 모두 저희가 가상의 이름을 붙인 상상의 기술이며, 루프 피드백이란 제가 지금 계속 이 발표 내내 라포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AI가 눈치채기는 쉽지 않은데요. 루프 피드백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말했는지 학습하여 이 사람이 관심 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이것이구나 라고 판단하여 보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 인식이란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패턴들을 파악하여 이 사람 다음엔 이런 얘기 꺼낼 수도 있겠네 하고 저희가 먼저 말을 걸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살아있는 생명체다
우리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서비스 과정은 다음과 같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로움이란 인식되어야 됩니다. 인식되어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신청한 당사자가 외로움을 자의적으로 인식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직계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보다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굉장히 친근한 친구라든지 연인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진행될 경우 저희는 고객님의 정보를 받아 개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화가 진행된 뒤 장치를 배송시키고, 그 배송된 장치를 통해 AR 장치로 보다 괴리감이 덜한 눈으로 보이는 AI와 대화를 하며 라포를 형성합니다. 라포를 형성하며 개인의 방어 기제를 어느 정도 없애는 시도를 한 뒤 없어졌다라고 판단될 경우 사회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구현물이라고 생각하여 설계도를 대강 작성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버전 첫 번째인데요. 방마다 천장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방에 사각 없이 어느 곳이든 AR을 발송하여 해당 부분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반려 AI가 보일 예정입니다. 천장에 부착된 형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가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 버전 1입니다. 버전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아닌 바닥에 위치하는 것이고, 하단 부분에 자그마한 구슬들을 통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바퀴 대신에 구슬을 선정한 이유로는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사람에게 괴리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굉장히 작은 구슬들이 움직이는 소리라면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여 구슬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하여 AR을 발송하고, 하단 전방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는 간단하게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만 코드를 작성해 보아 반려 AI를 만드는 실습을 통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API 키를 받아와서 간단하게 이것에 저의 감정을 조금 더 따라올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하여 간단한 AI를 제작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의학저널인 PMC를 통하여 외로움이 인체에 실제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가를 알아보아 저희의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DBPI에 있는 논문을 통하여 결국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무조건 약간 소극적이고 이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활기차고 사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래에 이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보며, 상상이란 것이 어렵게도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이미 있는 기술에서 보다 발전되는 점 혹은 수정되는 점을 상상해보는 건 역시 상상력이구나, 그렇게까지 막 완전 어렵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런 반려 AI라는 수명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외로움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이마기나스 5분반의 1조 이마기 하초핑의 조상 김준영이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조 교수님 A+조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주제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발단 과정, 두 번째로 프로젝트 동기 및 목적, 세 번째로 상상 시작하기, 네 번째로 상상하기, 다섯 번째로 상상 실행하기, 여섯 번째로 상상 발표하기, 마지막으로 모두먼들의 프로젝트 총평과 성찰입니다.
프로젝트 발단 과정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미래에 있을 여러 문제들 중에 융합 상상력을 중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이에 대해 생각하였고 조원당 3개씩 미래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중 투표를 통해 1차적으로 3가지 프로젝트 주제를 정했고 마이데이터, AI 윤리 문제, 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를 선정한 이유로는 1. 마이데이터 2. AI 윤리 문제 3. 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 이후 온라인 채팅방에서 2차적으로 투표를 거친 결과 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광범위했기 때문에 많은 환경 문제 중 최근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단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및 목적입니다. 먼저 동기로는 플라스틱 오염은 현대 사회의 편리함이 초래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생태계 파괴와 인간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 증가와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목적으로는 첫 번째로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환경적 사회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두 번째로 개인과 지역사회뿐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빌드업입니다. 10주차에는 프로젝트 주제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11주차에는 사회적 정책 제안 프로젝트의 6가지 단계로 1차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하였습니다. 12주차에는 마인드맵을 활용해 최종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3주차에는 최종 발표 및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관찰 및 공감입니다. 저희 조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전에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위해 먼저 각 나라별 플라스틱 사용률과 산업혁명 이후 플라스틱 생산률을 조사하였습니다. OECD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2060년까지의 정책 시나리오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60년 사이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기존의 3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플라스틱은 연간 12억 3,100만 톤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고 총 7,20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정책보다 플라스틱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2가지 조사로 인해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라는 것을 조원들과 같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하기 착상과 발상입니다. 저희 조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해결 방안을 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현황으로는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80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며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해양 식품을 소비하는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과 물, 자외선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방출해 해양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해양 생물과 조류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거나 그물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몸에 감겨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거북이 코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 사건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고래 사망 사건 또한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파괴입니다. 인간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은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식품으로 유입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소비 문화입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거의 3배에 육박하는 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일회용 제품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부족입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재활용 참여가 굉장히 높기에 재활용률도 높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파악한 결과 유럽 기준으로 적용된 한국의 재활용률은 16.4%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의 재활용 수준은 굉장히 미비하며
획기적인 재활용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규제 부족입니다. 효과적인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효과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상상 실행하기 아이디어 선정과 구현입니다. 스텝 1.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발전시킨 해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재활용과 AI를 활용한 분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텝 2.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묶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으며 1차 아이디어를 고려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스텝 3. 생각한 해결 방안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저희 조는 영상을 통해 이 해결 방안들이 시행되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는 재활용 분해, 정책 규제 강화로 나누어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에서는 먼저 AI 활용 분류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법을 하려면 여러 기준과 과정을 통과해야만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AI를 활용한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방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지 불가능한 플라스틱인지 구분해야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R을 이용한 초등 수준의 교육용 재활용 게임 개발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분리수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활용과 관련된 게임을 VR로 만들어 재활용의 중요성과 참여하는 방법 등을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순환 재활용을 통해 각 기업이 자사 공정에서 남는 플라스틱 부산물이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교환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의 원료 교환 과정에서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해에서는 플라스틱 원료 변경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태운다고 해도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성질이지만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플라스틱 인식 및 분해 미생물 개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개발하여 이 미생물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토양이나 해양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인식해 분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규제 강화에서는 플라스틱 사용권 거래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플라스틱에 적용하여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정하고 이 사용량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플라스틱 사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플라스틱 채굴세입니다. 기존에 재활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붙여 기업이 재활용되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재활용률 기반 등급제입니다. 재활용률에 따라 기업, 지역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지역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외에 플라스틱 ID 추적 시스템, 스마트 분리수거 의무화 법안, 플라스틱, 디지털 화폐, 시스템 등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은 지금이나 미래에도 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미래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여 재활용되었거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도입되어 플라스틱 거래에 최적화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활용 분류 시스템입니다.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분류 및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만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분류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용 재활용 게임입니다.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게임이 인기를 끌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재활용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배울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실감나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 규제 강화입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재활용 촉진, 플라스틱 사용 규제, 기업의 환경 책임 등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플라스틱 원료 변경입니다. 미래에는 플라스틱 대체 원료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바이오 기반의 소재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생물 개발입니다. 미생물 기술이 발전하여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미생물을 활용해 플라스틱 분해를 촉진하거나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발표하기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다시피 저희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의 참여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총평 및 성찰. 마지막으로 각 팀원들의 소감 및 성찰을 공유하겠습니다. 광민진님은 상상력 프로젝트를 하며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생각보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창의적이고 다양해 팀원들과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권용빈님은 상상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으며 플라스틱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법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태화 님은 상상력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방안을 구현한 경험은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으며 이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정민님은 기존에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알지 못했으며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그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자신의 상상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했으며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허민님은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 사례를 접할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재 실행 중인 창의적 해결 방안들과 미래의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내며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넌스 팀 프로젝트 위잉의 발표를 맡은 왕혜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팀원들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가까운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논의하던 중 현재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킹란이라는 부정적인 별명까지 붙은 공유 킥보드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유 킥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공유 킥보드 모델을 설계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저희만의 새로운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적 상상력, 사회과학적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 미래 상상력 등 융합적 상상력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감하기 과정을 통해 공유 킥보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 수와 이용자 수, 이용자 연령대 및 성별, 그리고 시간대별 이용 건수를 조사하였습니다. 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공유 킥보드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47명이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60명 중 절반은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과 면허 미소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킥보드 이용 시 2명 이상 탑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또한 높았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유하지 않음, 귀찮음, 불편함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부정적이란 의견을 보였습니다.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응답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항목화한 결과 주차 및 안전 문제, 사고 위험성 등이 있었으며 특히 무단주차, 안전장비 미착용, 과속 및 위험운전, 면허 없는 사용자 증가가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응답자들은 해결 방안으로 주차 전용 구역 지정 및 벌금 부과, 면허 및 신분 인증 절차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 사례 중 안전모 미착용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는 음주운전, 화재, 승차 정원 초과, 무단횡단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주행 제한구역 위반, 무분별한 방치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해결 방안으로는 모빌리티 통합 신고 시스템, 전용 거치대 설치, 속도 제한을 통한 도보 운행 허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하기 과정을 통해 상상하기를 시작하기 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현재 공유 킥보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많은 상상들을 확보하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당시 팀원들마다의 브레인스토밍이 기록된 칠판 사진과 함께 어떤 상상이 나왔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들이 진행했던 브레인스토밍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팀원들의 브레인스토밍으로 모인 상상들을 분야별로 그룹핑해 보았습니다. 구분한 분야는 법, 제도, 킥보드 설계, 캠페인 인식, 사업입니다. 이후 프로젝트에 채택된 주요 상상으로는 법에서 운전면허 등록 의무화와 번호판 부착이 있고 캠페인 인식에서는 신고자 보상제가 있습니다. 설계 부분에서는 바퀴 개수 추가, 휴대폰 거치대 설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자에서는 암행어사 제도 추가, 주차장 설치, 헬멧 배치, 목적지 도착 예상 요금 비교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후 저희 팀원들은 필수적인 법 제도 추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할 위잉은 공유 킥보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차세대 공유 킥보드 사업입니다. 저희는 위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킥보드 재설계, 두 번째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유 킥보드 서비스인 위잉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개할 것은 위잉의 킥보드 재설계입니다. 앞선 활동에서 조사한 기존 시스템의 단점과 해결책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초안을 작성하고 그림을 통해 최종적인 모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저희가 재설계한 킥보드 이미지입니다. 크게 핸들, 기둥, 바퀴, 발판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핸들을 살펴보면 다각도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여 위잉 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둥은 AIoT 기반 카메라, 라이다 센서와 전조등, 안개등, 방향 지시 등을 부착하여 낮밤 상관없이 안전하게 탑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추가로 충전 단자를 앞에 배치해 주차장 내에서 거치와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판은 자이로 센서 기반 셀프 밸런싱 기술과 무게, 발자국 패턴 감지 센서를 추가하여 급 커브 안정성 향상 및 다인승 탑승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는 12인치로 키우고 호미등과 더 커진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현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서비스들은 주차, 안전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 및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위잉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잉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존 공유 킥보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기능과 구성을 선보이겠다는 저희 팀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잉 전용 주차 스테이션입니다. 저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무인 주차 타워인 위잉 주차 스테이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주차 스테이션 입구에서 QR코드 인식을 통해 킥보드 대여 및 반납을 진행할 수 있고
안전장비 없이 탑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 헬멧 대여 및 반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위잉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이용자 본인의 서비스 총 이용 시간과 잔여 포인트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앱의 주요 기능으로 이렇게 이용자 주변에 위잉 주차 스테이션의 위치와 각 주차 스테이션별 잔여 위잉 수를 확인할 수 있고 밑에 QR 스캔을 누를 시 위잉의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켜지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 규정 위반 신고하기를 누른 경우 번호판 사진과 함께 규정 위반 내용, 예를 들어 불법 주차, 동승, 안전장비 미착용 등 사유를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누른 경우 이렇게 이용 기록, 결제 수단과 같은 이용자 본인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고 여러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하고 예상 요금 확인하기를 누른 경우 주변 지도와 함께 검색창이 나타나며 목적지를 설정하였을 때 도착하기까지의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스토어의 경우 열심히 적립한 포인트를 통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주행 및 주차 방법 안내를 누른 경우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된 간단한 이용 방법이 그림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저희가 유니티를 이용하여 구현한 위잉 앱 구현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공유 킥보드 재설계 및 새로운 앱 개발의 효용성에 주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공유 킥보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공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 증대입니다. 새로운 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 효과를 통해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이동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위잉팀의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한계점과 보완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킥보드 설계가 단지 이론적인 계획에 그쳐 모형 제작 및 실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체의 비용 구조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법규와 정책에 대한 영역의 접근은 어려움이 있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관련 법률적 개선 방안 마련이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통해 생각한 보완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진행하지 못한 킥보드 모형 제작을 설계 단계에서 수행해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행 가능성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운영을 가정하고 사업체의 예상 비용과 수익 구조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비용 효율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킥보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분석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신규 법안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실현화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꼈던 점과 총평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력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추사조의 한정훈, 조규진입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추르사조의 팀원 소개, 한성 이막이는 상상 여행,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와 마지막 소감과 성찰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르사조는 정윤식님, 진승훈님, 최서연님, 조규진님, 최혜린님, 그리고 저 한정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해 닮은 동물들로 각자를 표현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상상력 여행입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선정과 어떤 분야의 융합으로 상상을 구현할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공학적, 융합적 분야의 다양한 사고를 통해 문제점에 접근해봤습니다. 처음으로는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문제를 탐색해보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반려동물의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그 뒤 반려동물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고려해보았습니다. 파양 문제, 학대 문제, 불법 교회 문제 등이 있었고 그중 저희는 파양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아이디어를 고려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중 VR 기술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융합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 저희는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 그에 따른 근거와 우려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2023년 국민 5,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28.2%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엔 파양과 유기라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10명 중 2명이 파양을 고려했고 그 이후로는 첫 번째로 지증, 물건 파손 등의 행동 문제,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 그 다음으로는 이사 취업 등의 여건 변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질병 및 사고 문제 등을 응답했습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의 수는 4년 전에 비해 50%나 증가한 11만 3,072마리였고 자연사와 안락사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희 추르사조는 구글 폼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총 67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키우면서 힘든 점에 대해 질문하였고 시간적 여유 부족, 행동 문제, 금전적 문제 등의 순서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가족의 반대, 시간 및 공간적 여유 부족, 금전적 문제, 알레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제로 키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터뷰도 진행한 결과 털날림 문제, 정보 부족, 부모님의 반대 등의 이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기 단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이유의 공통점은 행동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동물을 키우며 발생할 문제와 상황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기술 혁신을 이용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현실 공간과 상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양육 과정에 어떤 고충과 문제점을 겪을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버스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메타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애완동물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발바닥 모양으로 메타버스의 아이콘을 만들어 애완동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목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종을 경험시켜주고 금전적 문제 등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을 때 파양률을 줄이는 것과 두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이나 책임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등 교육적인 측면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유기동물의 입양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메타버스의 대상은 금전적 문제나 알레르기 등 개인적인 이유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과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메타버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여 우울증이나 외로운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시작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해보았는데요. 메타버스를 실행하면 시작하기 버튼, 펫 도감, 그리고 환경 설정이라는 선택지가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펫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키울 펫의 종류나 종, 그리고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화면에서 펫을 선택하고 나면 펫의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살 집을 만들면서 입양 전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주소를 입력하면 실제 거주지와 연동되어 보다 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안의 상점에서는 펫을 기르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펫을 꾸밀 때 사용하는 장신구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구매하려면 가상 지갑에 실제 월급을 입력해서 달마다 들어오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금전적 상황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는 펫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청구되어 동물병원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펫의 상태를 상태 수치로 알 수 있는데요. 상태 수치는 배고픔, 더러움, 그리고 행복도로 나타내어지고 이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펫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체험 요소로는 펫을 목욕이나 미용시켜주면서 관리해줄 수 있고 대소변 치우기, 그리고 산책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 돌발 상황들도 넣어봤는데요. 반려동물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펫에게 물림, 펫의 상태 이상 등 여러 돌발 상황들을 넣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엔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입양하기로 결정한 경우 유기동물센터와 연결시켜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원활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종을 키워보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우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파양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상기시켜줌으로써 파양을 했을 때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유기동물센터와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초반에 입력한 주소를 바탕으로 주변의 유기동물센터를 연결시켜주어 유기동물을 입양하도록 유도하고 키웠던 종과 같은 종을 소개시켜주어 입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상상 실행하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종 상상 구현을 스토리보드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으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토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귀여운 강아지가 중앙에 보이고 오른쪽에는 시작하기 버튼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종 선택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용자가 기르고 싶은 반려동물의 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을 선택한 뒤에는 펫의 이름, 성별, 나이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후 사용자의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드디어 페타버스가 시작됩니다. 페타버스의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펫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 수치를 통해 펫의 건강과 기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타버스는 실제 시간대와 연동되어 현실 날씨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해가 뜬 날씨를 실시간으로 구현됩니다. 사용자는 펫과 함께 산책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다른 책임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매뉴얼을 살펴보면 병원, 상점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매뉴얼을 클릭하면 동물병원으로 이동하여 펫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 매뉴얼에서는 펫을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페타버스 안에는 돌발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타버스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 실제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 주변 보호소와 연결해 유기견 입양을 장려합니다. 입양하지 않더라도 파양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험이 가상으로 체험되며 더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치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완점과 기대점, 그리고 팀원들의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페타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실과의 차이와 메타버스의 접근성 문제 등의 한계점을 느꼈지만 AI 기술 활용과 경영화 옵션 등 보완 및 기대점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으로는 크게 3가지였는데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며 사회적 책임감과 심각성을 느꼈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조원들과의 협업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 가능하게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가능성을 느꼈다는 상상력과 협업의 가치, 또한 페타버스가 입양 과정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도움을 주는 실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찰한 점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키워야겠다는 의견과 반려동물 입양 시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주제 선정을 하였고 팀 내 의사소통과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르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